자, 계속해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까 성민혁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이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급발진 사고 여부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경찰과 국가서에서 합동 감식을 해서 일단 급발진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급발진 여부가 명확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항상 힘듭니다. 예. 하지만 일단 그게 가장 일차적인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고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68세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상으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도로가 여기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웨스틴 조선에서 나와서 그 북창동에 있는 그 사이길이 일방통행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을 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들이받고 결국 지나와서 이제 신호 대기 중이던 그런 그 보행자분들을 치게 된 그런 사고인데 보통 역주행이라면 역주행이 아니라 급발진이라면 점점점 가속이 되고 쓸 때도 계속 바퀴가 돌면서 부딪힌 상태에서도 쓰거든요. 근데 일단 목격자들 진술 따르면 오다가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고 쓰는 것 같은 모양새 서서히 가다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CCTV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일단 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급발진의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급발진보다는 운전 미숙의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 수사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일 때 목격자들이 여러 명의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만약에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빙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네. 게다가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정황상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격자의 진술 자체는 사실 이 사고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요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건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어제 사고를 보시면. 그럼 보통 저럴 때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음주 여부입니다. 음주나 혹은 마약이나 약물 같은 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어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거에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외에 뭐 음주운전이나 약물이나 졸음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아마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주행길을 달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역주행길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당황해서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급발진인지 여부, 그다음에 급발진이 만약에 아니라면 왜 사고가 나게 된 것인지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뭐 사고의 원인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운전자의 사고 책임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는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 즉 이제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운전자는 결국 운전 미숙이나 운전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게 되고 다만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과실 책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또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될지 가해 운전자를 먼저 조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 그 사고가 나게 되는지 경위를 일단은 가해자에게 다 물어야 하는데 그렇겠죠. 문제는 어제 사고를 내고 그 가해 운전자도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같이 이송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도 다친 경우는 가해자가 일단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어느 정도 다쳤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가해자가 운전했던 차량 안에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진술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동승자에 대한 진술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술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혹여 지금 일단은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음주나 마약이나 졸음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제 65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3년의 면허 갱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지능력 검사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 안전 교육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만 네. 반납률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반드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도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더 나아가서 뭐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또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